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백은규 전문위원입니다. 배경과 사례를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부분을 알아봄으로써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의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평소 갖고 계셨던 주요 관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숙지하시거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례로 알아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줄여서 산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은 지금까지의 재해 발생 현황,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재해율과 대형 재해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충격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993년도 서해 부안군 위도 부근에서 과적과 파도로 인해서 침몰해서 주민과 낚시꾼 292명이 사망한 페리오 침몰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4년 부실공사와 관리 소홀로 다리가 붕괴돼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가스관을 건드려서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어 폭발하면서 상당수의 학생을 포함한 10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국내 가스 사고 최대의 대구 폭발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해 딱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교대역 근처에서 발생한 지금은 없어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502명이 사망을 했고 실종 6명에 부상자가 937명이라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 재해 사고를 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객과 직원이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무리한 증축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도 화성시 청소년 수련 시설인 시랜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유치원생이 대부분인 2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런 것이 있었으며 이럴 때마다 국민적인 공분과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회적으로 큰 사고나 사건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안전의식은 향상이 되었고 사업장의 재해율도 감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급격한 재해율 하락이 있었지만 점차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동안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재해율이 국가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0.5 이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선진국의 2 내지 한 3배 정도로 여전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이후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공식 재해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고 사망률 추이입니다. 2013년도까지 연간 사고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었던 것이 2014년 들어서면서 900명대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에 다시 한번 800명대로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는
과거 그 사망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던 통계를 요양 승인일로 변경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그 안전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통계 이래로 가장 낮은 828명이라는 사망자 수를 나타냈고 최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은 대형 재해가 난 것처럼 집중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 대통령 취임 시에 그 공약인 5년 내에 반감시키겠다라는 목표에 지금 미달하고 있고 또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사망자의 비중이 아직도 매우 높다라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더욱더 분발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안법의 역사입니다. 초기에는 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보건 규정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1981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35차례나 개정되어 오다가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산안법 체계가 구축이 되었고요. 또 전면 개정 이후로도 지금까지 5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 개정은 2021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산안법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근로자 보호 대상을 확대했고 또 보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유해 위험 물질 관리를 강화했으며 또 체계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산안법은 기존에 9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총 12장으로 개정 구성되었습니다. 그 산안법은 175개의 그 조항과 시행령 119조항이 있으며 그 아래로 4개의 규칙이 있고 또 그 아래로 고시, 예규, 훈령, 기술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코샤 가이드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시거나 사업장에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의 규정을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분야의 하위 규정까지도 잘 알고 활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산안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를 유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의 그 책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을 국가가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산안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기술적인 사항이 매우 많다 보니 법학적으로 접근이 곤란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도 좀 짧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큰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산안법의 총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총칙 중에서도 주요한 그 앞부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적용 범위입니다. 원칙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별표 1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업과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여기에는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이나 체제에 있어서는 일부 미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유해 위험 조치를 해야 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용된다. 이러한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 적용이 제외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장에서는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알려드리기에는 책임 문제가 따르고 또한 그 어느 업종이고 어느 사업인지는 사업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기술된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주요한 것이 용어입니다. 즉 그 용어 중에서 지원,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감독이라는 말은 법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제재가 따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내용 중에서 가장 밑부분에 있는 벌칙 조항이 주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예방 감독에서는 안전행위나 보건에서의 그 조치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전이나 보건상의 미조치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산안법상 최고의 구형량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안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주체 및 보호 대상 확대 그 중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무 제공자 보호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근로자 개념이 아니고 특수 형태 노무자도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라는 그 용어로 변경을 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 자료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 보험 모집책, 대출 보험인,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강사, 방문 점검원, 택배 사업, 집화 또는 배송 업무자, 대리운전,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건설기계 차주, 화물 차주, 그 밖에 노무 제공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이러한 그 업종이나 그 종사자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위험에서 수익을 얻는 자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맹 점수가 200개가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설치 공급하는 설비, 기계,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그 배경 사례입니다. 택배 기사는 연말 연시라든가 명절 등에 무척 바쁘고 사망 사고도 많다라는 그 뉴스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그 택배 기사나 캐디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도 산안법의 보호뿐만이 아니고 산재보험 혜택도 받도록 의무화한다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은 그 올해 4월 기사인데요. 배달 기사의 잇따른 그 사망 사고와 안전교육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보도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주체 및 보호 대상 확대로서 위험으로 수익을 얻는 자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대기업이나 전국의 다수 사업장에 있는 그 최고 경영자에게도 안전보건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가 수립해야 할 안전보건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그 첫 번째,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두 번째,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안전보건 활용 계획, 세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인원 및 역할, 네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이러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총 건설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계획, 설계, 시공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설계 단계에 있어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에 있어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배경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지자체가 발주한 한강변 상수도관 공사 사고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사고 원인을 알아보면, 첫째로 비가 그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상류댐에서 방류한 물로 한강물 수위가 상승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공사 현장으로 한강물이 유입될 수 있음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 내부 유입수 방지책인 차단막마저도 부실 제작으로 인해서 파손되어 버려가지고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물이 들어와 침수되고 있는데도 작업자를 철수시키지 않음으로써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결국 사고를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결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역시 지자체에서 발주한 그 교량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인으로 첫째, 잦은 설계 변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둘째, 부실 수급사를 선정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그 공사, 즉 관급 공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5년간 232건으로 전체의 10%에 달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사례는 그 올해 기사 내용인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3월 28일에 제정한 지침으로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준에 따라서 안전관리 등급제를 적용하고 재직자의 성과급 등에 반영하며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청, 하청 그리고 노사 등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로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상당수의 사고가 하청, 즉 그 수급사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청, 즉 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장 내에서는 당연하고 사업장 밖이라도 지정한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업장 밖의 지배 관리하는 위험 장소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건설, 기계, 감전, 화재 폭발, 그리고 유해 물질 등의 작업 장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도급 작업이나 허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같은 유해 위험성이 높고 장시간 관찰이 필요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산해 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위반 시에는 그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도급 금액 비율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제재를 많이 강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강화로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해 도급 시에 인가 제도를 승인 제도로 강화하였습니다. 위험 물질인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등 부식성 물질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것은 그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원 하청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집행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예, 다음 내용은 올해 2월 11일 김용균 사건에 대해서 원청 무죄 판결이 났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다음의 배경과 사례를 보시면 2012년도 9월에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 사고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탱크로리의 배출 호스를 사업장 유입 호스에 연결한 후에 공기를 탱크로리 상부로 주입해서 그 압력으로 탱크 내부에 그 액상 불화수소를 이송시키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출 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를 주입하다 보니 외부로 액상 불화수소가 8톤 정도 누출돼서 기화 확산된 사고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방제 작업 시에 물을 분사함으로써 불화수소가 불산으로 변하며 피해가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호흡기 장애뿐만이 아니고 가축, 농산물까지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불화수소는 예전에는 산업용으로 냉매나 유리 식각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등에서 필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누출 시에는 성분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해서 인체가 접촉이 되면 부식으로 인해서 뼈까지 다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2013년 2월의 기사입니다. 매년 15건이 넘게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전담기관을 신설했고 또 관련법을 확대 정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법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를 보면 2014년 지금과 같은 봄입니다. 재선충 훈증목 파쇄를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목재 파쇄기 작업 중에 회전체의 바지 끝단이 말려 들어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핸드폰은 상의 주머니에 넣어서 손이 안 닿는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고 또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기계가 시끄럽고 동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할 경우 산안법상으로는 사업주인 지자체장을 처벌하여야 하는데 계속된 소환 명령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이에 결국 담당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요청하였고 여기서 담당 녹직과장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례로서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도급으로 원하청이 같이 혼재한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에는 20%를 초과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라고 하는데요. 이 MSDS의 비공개 정보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줄임말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에서 성분이나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한 경우가 과거에는 약 70% 정도에 달했고요. 이렇게 하면 비공개 물질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물질이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예방이나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 중에 허용 기준 설정 대상 유해 인자를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넘어서는 안 되는 허용 기준 설정 유해인자가 총 38개의 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그 허용 기준 설정 물질 14종에다가 그 발암성 등 직업성 발생 우려가 높은 산화 에틸렌 등의 그 유해 물질 24종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그 열거한 그 자료 내용입니다. 즉 허용 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종류와 허용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용 기준 단위별로 숫자가 적게 나온 물질, 즉 그 붉은 밑줄로 쳐진 부분과 같은 그 물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더 높은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배경입니다. 2013년 그 보도 내용입니다.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직업병으로 계속 사망을 하게 되자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라고 알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 모습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그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또한 미세먼지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의 유입과 배출도 원활치가 않습니다. 이 말은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소량의 유해물질이라도 제대로 잘 제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출되어 직업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배경은 2017년 10월에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118명째 사망하였는데도 업체에서는 작업환경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서 작업환경 자료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2021년 4월 얼마 전입니다. 기사 내용으로서 앞에서 보신 그 반도체 업체는 작업환경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재, 폭발 사전 예방 조치를 개선했습니다. 금속을 녹여서 붙이는 것을 용접, 잘라내는 것을 용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 시에 튀는 그 불꽃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관리 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또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화재 폭발 확산 방지 방안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 시 가연성 자재에 불꽃이 인화돼서 대형 사고가 다수 발생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양만큼의 그 가연성 물질을 두고 작업을 하며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로서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의 제출 대상 화학물질의 규정량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독성이나 위험도가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을 다시 평가를 해서 규정량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시면 PSM 제출 대상 주요 대상 업종은 석유 정제, 비료, 농약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의 자료는 PSM 대상 유해 물질별 규정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줄 친 내용 중에서 그 붉은색 줄을 보시면 그 양이 많이 줄어든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일수록 유해 위험도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배경 사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2000년도 4월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 모습입니다.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 여기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어서 38명이 사망을 했고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레탄 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 먼저 그 이소시아네이트라는 물질과 다카 알코올을 반응을 시키면 우레탄 결합을 하면서 기포가 생기고 부피가 팽창하는 고분자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고분자 물질이 우레탄 폼이라고 부르는 우레탄 수지입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발포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두 물질을 혼합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로 틈이나 공간을 메워주는 충진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우레탄 폼은 가볍고 단열성이 좋고 또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건축용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녹아서 가연성 액체로 변해 화재가 확산되기 쉬운 물질로 변할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등 맹독성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매우 위험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 사망자는 화상보다는 그 질식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2015년 울산의 화학회사 폐수 저장소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불꽃이 내부의 메탄 가스에 옮겨붙어 폭발한 사고입니다.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보통 메탄 가스는 화학 공장에서는 폐가스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곳의 폐수 저장소에서는 유기물의 그 부패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밀폐 장소에 축적된 그 메탄 가스는 공기와의 적절한 혼합으로 폭발 범위의 그 농도 상태가 되면 용접 불꽃과 같은 그 점화음만 있으면 바로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건설업 및 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로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건설 현장의 범위를 50억 원 공사까지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및 유해위험 기구 안전관리 강화로서 기계 기구에 대한 건설 공사 도급인의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세 타워 크레인 등의 임대업체나 설치 해체 업체 등에서 사고가 많이 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신설하였고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의 그 자료에서 보시면 크레인은 상하 좌우로 물체 이동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크레인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내용 중에 보시는 그 마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 사각형 철제로 만든 프레임인데요. 이거를 넣거나 또는 빼거나 하면서 높이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우측에 보시면 건설용 리프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직으로만 물체 이동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편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우측을 보시면 항타기와 항발기가 나오는데요. 널말뚝이나 파일 등을 받거나 또는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종종 넘어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설업 및 유해 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로서 위험으로 그 수익을 얻는 자의 책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발주자는 다단계 하청으로 인해서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상 면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라 하더라도 수급사에 대한 지배 관리 여부에 따라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하청업체 대표를 수급인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계속되는 하청 대표는 모두 관계 수급인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배경을 보시면 2012년도 건설 노조에서 현장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2017년도 남양주에서 3명이 사망한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원인은 철공소에서 값싸게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 게 그 붕괴의 원인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같은 해 그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입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사고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작업 중지의 요건과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발생한 중대재해의 정도와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서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가 있고, 또 해제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화했습니다. 기존의 정부에서는 작업 중지를 할 때에 주로 전부 작업 중지를 명령을 했고, 작업 중지 해제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써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충이 너무나도 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범위를 조정하고 또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업 중지권은 정부뿐만이 아니고 사업주, 근로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안법 51조, 5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감독 처리도는 대상 작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게 된 후에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흐름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게 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발행한 임검지령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출입을 하도록 합니다. 감독 결과 법 위반에 따라서 형벌과 행정벌로 구분하여 처리가 되는데, 물론 병행 처리도 가능합니다. 형벌은 처벌 조항 중 징역 또는 벌금형에 대한 부분이며 수사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고인, 피고인 이러한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행정벌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우측의 작업 중지나 기타 행정 조치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행정 조치 중에서 작업 중지 명령은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향후 고객사와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행정 조치 사항입니다. 예, 다음의 사례는 2015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사망사고 예입니다. 작업자가 있는 줄을 모르고 리모컨으로 설비를 작동해서 이동하는 설비에 작업자가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회사이다 보니 작업 중지로 일정이 연기되자 국가 차원의 수주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직원이 밤을 새워가며 위험성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작업 중지가 해제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붕괴 시에 크레인 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서 작업을 거부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올해 3월 대구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보장한다, 그렇게 선포하였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중에서 근로제한 및 금지,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업주는 바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배경과 사례입니다. 2016년 부천의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눈이 멀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때 직업환경의사가 이것은 바로 메탄올 중독이다 라고 규명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CNC 자동 선반에서 가공한 부품을 냉각시키고 세척도 하고 또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분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환기가 불량해서 근로자에게 폭로가 심했고 또 단가 문제로 인해서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경우입니다. 이후로도 메탄올 중독 사건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단체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결과를 공개해라 라고 업체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집회하는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다음의 배경과 사례는 앞에서의 사례와 같이 검진이나 직업병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기사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여기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발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것, 두 번째 도급인의 의무, 세 번째 사업주 유죄 시에는 수강명령, 이러한 내용 등이 강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처벌 규정을 비교해 본 내용입니다. 재해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 규정이 강화된 그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한테 사망사고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도입을 했고 벌금이 산안법보다도 10배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안법상의 세부 규정을 잘 이행하여 대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여러분들의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